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깊은 밤에 정막을 가르고 급한 말발굽 소리가 어느 소설대 문 앞에 멈춰 섰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하인이 문을 열어 그를 집주인에게 안내한다. 사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대군자가 어서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모의가 묘살된 듯합니다. 이를 앞당겨야겠습니다. 앞날을 대비해 부부인과 아기씨들도 함께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지체할 시각이 없습니다. 이에 이미 각오가 선 듯 대군은 그의 식솔들을 미리 마련해둔 은신처로 먼저 보내며 뒤따라가겠다고 아내에게 말한다. 이어 아버지는 하인의 손을 잡고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는 5살 된 어린 아들과 아내의 품 안에 안겨 잠든 2돌이 지난 어린 딸을 지그시 바라본다. 아내는 꼭 뒤따라오시라고 말하며 길을 나섰다. 그 긴박했던 깊은 밤의 일이 일어난 지도 수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궁궐의 침전에서 임금이 상선과 은밀히 대화를 나눈다. 여보게 상선, 그 아이가 틀림없는가? 예, 전하. 왕자님의 어린 시절 화상과 닮은 점이 있고 나이도 비슷하며 오른쪽 귀 밑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이 그간 말씀하오신 바와 틀림없사옵니다. 아, 그런가? 하늘이 무심치 않은 게로구먼. 찾으려 애썼던 수년의 시간이 헛된 일이 아니었군. 이제야 되었네. 한시름 놓았네. 임금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어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이내 상선에게 대화 속의 누군가를 은밀히 궁에 들이라고 명했다. 다음 날 한양 저작거리에서 15세 되어 보이는 거지 소년이 시전을 기웃거리며 동냥에 여념이 없었다. 봉든 한 발에 지저분한 누더기를 걸치고 바가지를 내미니 다들 에휴 또 왔네 하며 못 본 채 하거나 어떤 이들은 빨리 내쫓을 심산으로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를 던지듯이 내준다. 거지 소녀는 가득 채워진 바가지를 들고 기쁜 마음에 희죽희죽 웃으며 인적이 드문 뒷골목 어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 여느 집 자손이라면 지금쯤은 학동을 뗄 나이이지만 거짓골이니 누가 보아도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사라진 밥덩어리가 양에 차지 않아 아쉬워하며 더 구걸하려 일어서는 찰나 거지 소년 앞에 예사롭지 않은 복색의 2사내가 다가왔다. 여봐라, 걔 꼼짝 말고 있거라. 우리랑 갈 데가 있느니라. 갑작스런 호령에 거지 소년은 당황하여 그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다. 이어서 아무 저항 못하는 소년을 2사내가 선해청으로 끌다시피 데리고 갔다. 이어 소년은 낯선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말단 구시라치로 보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사내가 들어왔다. 어유 냄새. 대체 몸을 씻은 적이 있는 게냐? 여기 옷이 있으니 뒤뜰 우물가에서 씻고 갈아입거라. 지금 입은 옷은 아궁이에 넣어 불태워야 한다. 예상의 대접에 거지 소녀는 어리둥절했으나 시키는 대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예의 서리가 거지 소년을 보며 말했다. 어허, 이런 멀쩡한 인사가 할 짓이 없어 거지 행세를 하였더냐? 이제부터는 내 밑에서 잔심부림이 나으며 일을 배우거라. 내 매끼니는 거르지 않도록 하고
용채도 넉넉히 내리겠다. 어떠하냐? 여태껏 받아본 적 없는 호의에 거지 소녀는 뭐지 하며 눈이 동그래졌고 딱히 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처지이니 그저 서리의 제안이 고마울 뿐이었다. 연신 몸을 급신거리며 서리에게 고마움을 표하였고 자신에게 굴러온 행운에 감사하였다. 그날 이후로 거지 소녀는 서리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하나둘씩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배우며 천자문을 깨치고 이듬해부터는 하급관리인 계사로부터 세 많은 법과 징세 관련한 업무를 배워나갔다. 거지 소녀는 더는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고 편히 잠잘 수 있게 자신을 거둬준 사람들이 고마웠기에 매사에 성실히 임했다.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거지 소년의 성실함과 총명함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거지 소년에 대한 입소문은 점차로 퍼져나갔다. 몇 해가 지나니 거지 소년은 어엿한 사내가 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평소 보아왔던 낭청이 거지 총각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얘야, 너의 성이 이가라 했지? 어디 나에게 글을 좀 배워보겠느냐? 혹시 아느냐? 잘하면 나처럼 은간으로 벼슬 한 자리 얻을런지.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날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저처럼 근본도 모르는 천의 고아가 어찌. 참, 고아라고 했지? 정녕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이냐? 아, 예. 그것이 아주 어려서 제가 어느 주막에 맡겨진지라. 그러나 언뜻 희미하게 잘 차려진 옷을 입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거나 모은 여인이 저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긴 합니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요. 혀를 차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낭청은 살갑게 거지 총각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거지 총각은 여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몇 해 전만 해도 하루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거지 신세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미래도 생각할 만큼 안정이 되었으니 낮에 낭청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 하늘도 무심치 않으셔서 나 같은 놈에게도 기회라는 행운을 주는 건지도 몰라. 나리의 말씀대로라면 나란 놈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게야. 자고 오면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튿날 거지 총각은 낭청을 다시 찾아가 글을 배우겠다고 했다. 이후로 낭청은 거지 총각에게 사서상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총각은 배우는 것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이 되자 낭청은 총각을 선해청 제주를 겸하는 보조 판서에게 데려갔다. 낭청은 그동안 총각이 성실히 일과 학업을 겸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고하고 총각에게 선해청 하급관리의 지제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청했다. 오호라, 이 젊은이가 바로 그간 자네가 칭찬하던 그자이던가? 과연 인물도 청수하고 학문도 그만하면 되었으니 내 은간으로 자네를 정거토록 하겠네. 이리하여 총각은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총각은 뜻하지 않게 얻은 기회가 고마웠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전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 그 성실함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몇 해가 바뀌니 어느덧 총각은 낭청의 지위에 이르렀다. 총각을 익히 알고 있는 주변인들은 그의 빠른 승차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가끔은 부러움과 시샘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총각의 나이가 홍기가 지난 20이 넘어섰다. 총각의 됨됨이를 좋게 본 주변에서는 혼담을 꺼낼 만도 한데 본디 근본을 모르는 처지라 선뜻 사대부가에서는 혼담 꺼내길 주저하였으며 빠른 승차로 이미 상당한 지위에 오른지라 증인이야 서리들은 언감생심 쳐다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총각도 차츰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주변 상황이 이러하니 외로움만이 더해갔다. 그럴수록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부모를 찾고 싶었으나 어디에 위치한지도 모르는 쫓겨났던 주막과 희미하게 떠오르는 잘 차려입은 남자와 고운 여인뿐이었다. 도무지 찾을 단서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해청 도제주를 겸하고 있는 영의정이 걸러 들어오라는 정갈이 왔다. 영상대감, 부르셨사옵니까? 오호, 어서 오게나, 그려. 그간 자네를 쭉 지켜보았네. 참으로 늠름하게 성장하였구먼 그래. 동량지제가 따로 없으이. 나와 급히 갈 데가 있으니 함께 가세나. 이윽고 영상을 따라 궁궐 깊숙한 곳으로 향하자 총각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고 영상은 편안한 미소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총각은 영상에게 이끌려 난생 처음 가보는 정각의 방으로 들어갔다. 영상은 총각에게 잠시 기다리도록 하고 방을 나갔다. 이윽고 어느 나이든 내관이 방문을 열었고 골룡포를 입은 나이 지긋한 사내가 들어왔다. 총각은 임금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임금은 엎드린 총각에게 다가가 등을 어루만지며 감격한 듯 말했다. 허허, 네가 이렇게 훌륭한 장부로 성장하였구나. 참으로 뿌듯하도다. 임금의 뜻밖의 반응에 총각은 그저 덕담이려니 생각하고 황송할 따름이었기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는 말만 연신 떼내었다. 어디 고개를 들어 이 아비를 보거라. 어디 한번 자세히 보자꾸나. 이 말에 총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용안을 바라보았다. 총각은 시선을 고정한 채 용안을 보니 그 바라보는 눈빛이며 미소 짓는 환한 얼굴이 희미한 기억 속에 떠오른 사내의 그 얼굴이었다. 총각은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기실 왕족인 임금은 대군 시절 폭정이 심했던 이전 임금을 폐위하고 새로이 왕을 옹립하려는 세력에 의해 추대되었다. 반정 과정에서 쫓기던 중에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으나 결국 반정은 성공하여 임금의 보위에 올랐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아들을 어느 행인이 주막에 맡겼지만 짐으로 느꼈던 주모는 몇 해가 지나자 아이를 내쫓았고 결국 아이는 거린이 되었다. 임금은 백방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수소문하였다. 그 사이 친모인 중전이 마음의 병을 얻어 사별하였으며 중전을 다시 맞이하라는 신하들의 장소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자리는 아들을 다시 찾을 때까지 비워놓았다. 임금은 10여 년이 흘러 거지가 된 아들을 마침내 찾아내었으며 아들의 신분을
바로 밝히지 않고 선해청에서 지내도록 했던 것이었다. 얘야, 이 아비를 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종묘 사직과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니 과히 탓하지 말고 이해해 주려무나. 임금은 항처 보위를 물려줘야 할 아들이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짓골임을 알고 차근차근 세상을 알아가고 능력을 키우도록 꾀했던 것이다. 가끔 아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변복하여 아들 모르게 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찬찬히 지켜보기도 했다. 임금은 이전 임금이 성군의 자질이 없음에도 보위에 올라 수많은 실정과 복종으로 폐위되었음을 알았기에 아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보위에 오를 경우 이전 임금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거짓 총각은 아버지의 해안을 이해하는 한편 더는 외롭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였다. 하지만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본 어머니가 자신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그리움이 더욱 밀려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후로 거짓 총각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세자에 책봉되었으며 선해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키워나갔다. 임금이 연로해지자 대리 청정을 거쳐 임금이 승하한 후에는 보위에 올랐다. 거짓 총각은 보위에 오른 이후에도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낮은 이치인 거지였을 때를 잊지 않고 헐벗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애썼으며 밑에서부터 익힌 경험을 토대로 현명하게 국정을 이끌었다. 그가 이끈 나라는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니 모든 백성들은 그를 성군으로 추앙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